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절차론 강의하고 있는 엄정호 행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정절차론이나 이제 행정사 시험 관련해서 이제 앞에 이제 그 교수님들이 워낙 잘 말씀드려서 저는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시험을 보신 거죠. 어제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차반 설명회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먼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유예생 분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셨겠죠. 이제 한 6, 7, 8, 9, 얼추 한 120일 남았네요. 그죠? 시간이 충분할까요? 아닐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행정절차론 하나만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120일 충분하다고 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왜? 민법도 봐야 되고 실무법도 봐야 되고 사무관리론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120일이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120일이 힘드냐? 불가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하진 않지만 불가능한 시간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대체 무슨 말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결국 우리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략이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략이란 거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겠죠. 행정 절차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략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구축을 하시면 되긴 하지만, 그러면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론 관련해서 법령이 총 8개가 있죠. 우리가 이제 법령 8개를 공부를 할 건데, 행정절차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죄송합니다. 정보공개법 먼저 하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행정조사법, 규제법, 질서행위, 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 규제기본법 있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 주민등록.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비중이란 거를 따로 잡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 기출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많이 기출된 법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행정절차법이에요. 왜? 행정절차법은 초반 1회, 2회, 3회 정도는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달랐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행정사 시험이 어느 정도 이제 고도화되면서 그 다음에 또 안정화되면서 시험의 유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1-1 또는 1-2라고 하죠. 전 그냥 1, 2번이라고 하는데 1-1, 1-2 해서 총 40점은 행정절차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 총 12번의 기출을 분석을 해봐도 행정절차법의 빈도가 한 40% 정도 됩니다. 딱 41%, 2% 한 이쯤 돼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 행정절차법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시간이 없으니까 더더욱. 그리고 문제는 사례형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공개법 공부하십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이 그 다음으로 빈출이 많이 돼요. 정보공개법이 한 19% 정도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한 16%, 1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한 3법들이 있는 거죠. 조사법, 질서행위 규제법,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행정규제법,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기본법,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자 한 10몇 %쯤에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선 절차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이현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절차법은 워낙 다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잘해도 점수 잘 안 나와요. 근데 못하면 티가 확 납니다. 그래서 못하면은 금방 떨어져요,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고 가야 될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강의를 하니까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막히느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많이 막힙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이 양이 많아요. 제일 많아요. 행정절차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거의 제일 많다. 흔히 말해 법 조항수로 보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리고 내용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 개인정보보호법은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도 있긴 한데 또 그렇지 않은 내용도 많아요. 뭐 흔히 말해서 정부 처리자가 준수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국가가 준수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내가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잘 안 돼요. 내용은 많고 체감은 잘 안 되고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나랑 마주하는 내용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딱 들어가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세울 때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뛰어넘으라고 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먼저 하느냐? 정보공개법 먼저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빈출 더 기출이 많아요. 19% 한 이쯤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한 15% 돼요. 그리고 정보공개법은 굉장히 조항이 적어요. 어마무시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넘을 수 있는 허들의 크기가 실제로 내가 넘을 수 있고 없고 그 허들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표면적으로 나에게 보여지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란 게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이 여러분들이 만약 난 잘 알아. 전혀 무섭지도 않고 난 전혀 이게 장애물로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하면은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이 많고 낯설고 이런 과목들은 여러분한테 큰 장애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로. 그럴 때는 과감히 뛰어넘으세요. 왜?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 공부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못하면은 미분 적분 못해요. 근데 우리는 8개 법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다 독립된 법들이기 때문에 뭐 먼저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그 뒤에 공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법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총 4개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히 뛰어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한 3법들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법 조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법 조항인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 조항도 많이 없는 데다가 판례도 많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행정조사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얼추 비슷하게 기출이 났어요. 빈도가.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목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 먼저 가가지고 여러분들 시간도 없는데 개인정보보호법만 계속 보면서 1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지금 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마이너한 3법 먼저 보십시오. 훨씬 깔끔히 문제가 나옵니다. 대부분. 그래가지고 그거 먼저 보시고 맨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민등록법이랑 가족관계등록법은 뺄게요. 왜냐면 그건 워낙 마이너하니까. 그런 거는 그럼 언제 공부하느냐? 여러분 동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차피 여러분도 모르고 유해생도 모릅니다. 왜? 양도 많은데 기출도 안 됐어. 뭘 암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할지 여러분들이 먼저 전략적으로 순서를 구축을 하시는 게 동차생에게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유형. 무슨 유형이냐? 아까 뭐 다 아시겠지만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례형으로 굳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 100문제 중에서 100점 중에서 40점이 사례형으로 나와요. 사례형은 일반적으로 우리 출제자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왜? 만들게 되면은 단어 하나만 잘못 나왔어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냥 판례에서 거의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뭐다? 판례 열심히 공부하세요. 당연히 법 조문은 모든 법 답안을 쓸 때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근거 중에서 제일 센 근거는 법조문이에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센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사례형 문제는 판례에 기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판례가 그러면 추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법 답안지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차법 공부를 한다. 그러면 주요 판례들도 잘 보셔야겠죠. 이제 더 이상 법 조문만 암기해서는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약술. 약술형 중에서도 약술이 이제 지금 총 3문제가 나오죠. 60점이 이제 약술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사례형 약술 문제,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이현우 그 교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정보공개법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보공개법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출 확률도 조금 높고, 빈출이고, 거기다가 양도 적고, 근데 또 신기하게 판례도 많아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많아요. 정보공개법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판례가 그대로 나오진 않는데, 자,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그 정보공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정보 들어갔다고 전부 비공개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두세 문제 그냥 나와버렸어요. 연속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사례형처럼 풀시면 돼요. 논점. 비공개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 두 번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전부 비공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부분 공개를 하면 되는가.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례형처럼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약술이어도 그냥 말 그대로 A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형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술형 답안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판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 행정사 시험 법 조항만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판례 모르면 여러분들 이제 좋은 퀄리티의 답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2문제 정도는 순수한 약술형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약술형도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약술형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약술형 문제에서 A, B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목차를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목차를 안 잡으시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와 B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나서, 자, 우리 채점자 여러분들이 공통점 알아서 찾아보세요. 전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라는 정확한 목차를 잡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의 답안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당연히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판례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판례도 이제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약술형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점점 사례형과 비슷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판례를 그 과목에서 어떤 판례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답안 작성에 있어서 어차피 법적 답안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이제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형태를 준수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준수예요. 그 형태를 준수하실 필요가 있다. 뭐? 첫 번째 논점 먼저 제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논점에서 얘기한 거에 대한 법조문 또는 판례들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또는 결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유형, 그런 형식, 기본적인 형식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채점자 분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법학 교수님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절차를 꼭 따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공부하면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술 같은 경우에는 뭘 나에게 쓰라고 요구하는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공통점 써라. 그러면 반드시 공통점 목차를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 안 잡았다. 난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안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확히 공통점에 대한 감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 위에 설명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뭘로 해서 잡았던 간에 아무리 그렇게 써도 공통점 여러분 안 쓴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쓸 때는 약술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쓰라고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항목화해서 반드시 빼내주시고,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이 개요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반복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례형 답안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논점에 있는 거 그대로 사안에서 그냥 반복해서 써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중요한 판례의 문구 논점에도 쓰고 판례에도 쓰고 그 다음에 사안에도 또 쓰세요. 괜찮아요. 점수 절대 안 깎입니다. 오히려 더 잘 나오면 잘 나왔지.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유형으로 쓰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지 유형 준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답지라는 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답지를 이제 쓰실 때 항상 통일성을 좀 갖게 쓰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분식회계라고 하죠. 분식회계. 기업들이 이제 조금 세금 탈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분식회계인데 이 분식회계가 분자가 나눌 분자가 아니죠. 그죠? 무슨 분자인가요? 그쵸? 화장할 분자예요. 분칠을 한다는 거예요. 예쁘게 보인다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되느냐? 약간 영악하게 써야 돼요. 영악하게. 자, 채점하시는 분이 답안지 채점하시는 분들한테 채점 기준이 날아갑니다. 채점 기준이 날아가요. 근데 그렇게 채점 안 하세요. 왜? 아까 이현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딱 기준대로만 채점하면은 여러분 5점, 10점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채점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답안의 퀄리티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은 무슨 판례, 무슨 법조문 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논점만 보면은 그 답안지에 점수 나온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답안지의 퀄리티를 생각해서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를 생각해서 쓰셔야지 나는 그냥 암기한 거 그냥 때려 박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쓰시면은 답안이 생각보다 그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래 공부한 분들이 암기를 못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암기 잘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점수는 합격 점수가 안 나올까 하면은 답안 전체의 퀄리티를 생각하지 않고 답안을 구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암기해야 될 거 암기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 암기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판례들, 키워드 다 암기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맞는데 그냥 암기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답안을 때려박았다 하면은 누구라든지 다 압니다. 아, 이 사람 잘 모르고 그냥 암기한 거 썼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직접 이 사례형이라든지 실전 모의고사를 쓸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또 하나는 강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하라라는 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암기 이런 거 스스로 하죠. 근데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사례형 모의고사 강의를 들을 거다라고 하면은 사례형 모의고사 50분 내에 답안 써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50분, 실제로는 50분보다 더 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시험장 가가지고 딱 답안지 나눠주면서 자, 그 오타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오타 체크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 문제 다 보고 나서 그거 딱 문 닫고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은 목차를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강의를 통해서 다 어차피 말씀이 드려질 얘기지만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처음 여러분들이 이 2차 답안지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건 누구라도 다 똑같겠지만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답안지를 완성시킬 수 없어요. 완성시킬 수 있죠. 대신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형, 이 50분 동안 정해진 실전형 이 시간에는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안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45점 맞았네? 난 아직 45점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시간과 무관하게 답안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최대한의 최선의 답안을 한 번씩 작성을 해 주셔야지 그때 실력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다 보셨죠? 수능 보시면서 나는 하루에 뭐 500문제, 100문제씩 풀었어. 100문제 풀어도 여러분 점수 잘 안 올라요. 틀린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야 되는 건데 마치 여러분들이 사례형 시험 그냥 50분 시험만 보고 와가지고 나 오늘 공부 많이 했어. 이러면은 그냥 나는 우리 이제 특히나 남성분들 운동 많이 하시죠. 원RM이라고 하죠. 무거운 거 나 과연 뭐 데드리프트 몇 킬로 들 수 있을까 하면서 하루에 그냥 데드리프트 한 번 들고 끝내는 거랑 똑같아요. 10번 어쨌든 간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들어야지 그 무게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한 번만 들어. 오늘도 한 번, 내일도 한 번, 모레도 한 번. 100kg에서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50분으로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서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방법 중 한 개입니다.
반드시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마케팅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강의 들으십시오. 제 강의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강의 들으시고, 웬만하면은 시험 보러 와서 시험 한 번씩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한테 불가능한 시간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유예생이라든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중요한지, 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답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는 사람이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죠. 그러면은 최대한 어떤 정보들을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정보를 풀어갈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어갈지를 누군가가 옆에서 코치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강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동차생 분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한 합격하실 수 있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그 난이도가 어려운 거를 뚫어내고 그 가능성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시니까 어떤가요? 1차 합격하시니까. 사실 이 그 전문 자격사 시험들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차보다 2차가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1차 합격했을 때도 기분 좋았을 거예요. 기분 나쁘신 분은 없습니다. 1차도 어느 정도 다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2차 합격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차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 1차 합격률이 50%다라고 하면은 50%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높은 수치일 수도 있지만, 50%라고 만약 했을 때 나랑 친구랑 둘이서 면접 들어가는데 한 명 무조건 떨어지는 게 50%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뭐 합격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50%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지금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도 충분히 2차 시험도 충분히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면 가능성이 있고, 자신감 갖고 준비 열심히 하시고, 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